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신혼일 때의 기억이 신나고 즐거운 기억이 없어요. 제 신혼의 기억은 남들과는 다르게 슬프고 울었던 기억만 남아있거든요. 행복하고 뭔들 항상 즐겁다는 신혼에 깨가 쏟아지는 시간을 못 보낸 이유가 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답니다. 저희가 결혼한 후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양가 아버지가 서로 1년 기간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정신없이 장례 준비를 하느라 남편이고 저고 상복을 입고 슬퍼하기에 바빴죠. 사실 제 친정아버지는 지병을 가지고 있어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상태였어요. 비록 병원에서 말한 시간보다는 훨씬 전에 돌아가신 것이지만요. 그래서인지 어느 정도는 슬픔을 참을 수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시아버지는 앞선 슬픔에 더한 슬픔이었기에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없었죠.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사실 제가 쉽게 줄여서 이야기를 했지만 다들 아실 거예요. 장례식을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사람의 정신을 쏙 빼놓는 일인지요. 특히나 갓 결혼한 저희 부부는 각자 집안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외동이었거든요. 외동이기에 더욱 남들과 같이 준비한다거나 이런 과정도 없이 오롯이 저희 둘이 감당해야 하는 일이었죠. 제 친정아버지는 시한부 판정을 받고 미리 가족끼리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아버지 본인이 장례 준비를 어느 정도 준비한 상태라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더 오래 건강하실 것 같았던 시아버지의 죽음은 아무런 대비도 없던 일상에서 일어나서 그런지 더욱 힘들었죠. 시아버지는 저희가 결혼을 결정할 때는 정말 건강하셨거든요. 외관으로나 실제 생활 모습으로 봤을 때도요. 특히 두 분 모두 매년 있는 건강검진은 빼놓지 않을 정도로 본인의 건강에 신경을 쓰던 사람이었으니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일은 더욱 충격일 수밖에 없었죠. 시아버지는 하늘에서 누가 부르기라도 했는지 정말 순식간에 돌아가셨거든요. 제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이에요. 시아버지가 매년 받던 건강검진 외에 다른 볼일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암인 걸 발견하셨거든요. 처음에는 치료만 하면 된다고 해서 병원에서도 크게 별말은 없었고 수술 날짜도 미리 받아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암 판정을 받고 겨우 2주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암이라는 말에 그래도 설마 하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니 너무 놀라고 힘들었죠. 사람이 죽음을 준비한다고 해서 허망함과 슬픔은 감추기 힘든 거니까요. 비단 저희 부부만 힘든 것은 아니죠. 돌아가신 분들과 함께 살고 있던 제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님 역시도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이제는 집에 서로 혼자가 된 상황이니 저희 부부의 걱정은 어찌 보면 당연했죠. 두 분은 평생 주부로 집안의 내조에만 충실했기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을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앞날만 생각하기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의 유산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계셨고요. 그래서인지 두 어머니들은 우리 부부 눈치를 엄청 많이 보셨어요. 사실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말이에요. 두 분이 어떻게 눈치를 보셨냐고요? 저희가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할 때면 괜히 자신들이 살아있어서 밥만 축내고 다니는 거 아니냐며 이제 뒷방 늙은이가 된 것 같다고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남편과 저는 걱정이 많아졌죠. 유산도 정리하기 바쁘고 두 어머니들을 챙기기도 힘들었으니까요. 이런 저희의 사정을 살펴보며 시모는 어느 날 갑자기 친정엄마와 우리 부부를 다 불러내더니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사돈? 너희도 요즘 많이 힘들지? 이 어미들이 집에서 내조만 하다 보니 바깥 돌아가는 사정을 잘 몰라서 너무 너희한테만 맡기고 사는 것 같구나. 이왕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내가 제안 하나 하려고 이렇게 모두 불렀습니다. 사돈, 우리 처지도 같아진 마당에 합칩시다. 괜히 이렇게 두 집을 오가는 애들 더 이상 고생시키지 말고요. 또 우리가 합쳐서 집 하나 정리하면 서로 여윳돈도 챙길 수 있을 테고. 저 이 말 쉽게 꺼내는 거 아닙니다.
사돈 어른 돌아가실 때부터 생각했던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따로 살림 차려서 살고 있느니 우리가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합치는 게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시모의 말을 듣고는 곰곰이 생각하던 엄마는 이내 결정했는지 말씀하셨죠. 사돈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니 제가 어떻게 반대를 하겠나요? 애들이 편해지는 일이라면 저도 오히려 반갑고요. 아이 좋아요. 저희 합칩시다. 더 이상 이렇게 애들한테 민폐를 끼치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죠. 우리 부부는 두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저희가 아니라 어머니 본인들이기 때문이죠. 그럼 어느 집으로 합치느냐가 중요한데 이 일은 생각보다 간단히 정해졌어요. 제 친정엄마가 집을 정리하기로 결정한 거죠. 제 본가는 지방에 있었거든요. 그러니 저희가 살고 있는 서울에서 지내고 있는 시모의 집으로 사는 게 맞다고 결론이 난 거예요. 그렇게 두 분은 한 지붕 아래서 지내게 되었어요. 모든 일이 잘 풀리기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두 분이 사는 집에 갈 때마다 친정엄마의 안색이 썩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신경이 쓰였죠. 그런데 이유를 바로 알겠더군요. 왜냐하면 친정엄마, 저, 시모 이렇게 세 명이서 식사를 할 때 시모가 하는 행동과 말투가 굉장히 거슬렸거든요. 한 번은 점심을 같이 먹고 정리하려고 일어나던 찰나였어요. 시모가 대뜸 친정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아이 사돈, 우리 집에서는 먹고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치우니까 밥그릇 정리하세요. 사돈도 이왕 우리 집에서 살게 된 거니 아이 우리 집 법을 따라야 하지 않겠어요? 아이 그리고 치우는 김에 내 것도 좀 치워주시고요. 내 것, 우리 집이라는 말을 붙이며 생색을 내는 시모의 태도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하지만 따지고 보면 맞는 말이기에 친정엄마도 꾹 참고 지낸 모양이더군요. 이렇게 말로만 친정엄마의 신경이 쓰이게 한 것도 아니에요. 친정엄마는요, 성격상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서 시끄럽게 떠들고 노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엄마가 있는 공간에 시모는 배려도 하지 않고 집으로 친구를 자주 불렀다고 해요. 그냥 얌전하게 밥 한 끼 하고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가진다던가 이런 것도 아니고 모이면 그렇게 고스톱을 쳤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재미로 쳤겠지만 그런 것도 한두 번이지 모이면 8시간은 기본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우리 엄마라고 해서 집에 발언권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 번은 엄마도 참다 시모에게 입을 벌린 적이 있었다고 해요. 사돈, 제가 아무리 군 식구로 이 집에서 살게 되었지만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신가요? 제가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횟수를 좀 줄여달라고 말했는데 이렇게까지 매일 모여서 떠들고 고스톱 치고 매일 8시간이나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 제가 너무 지칩니다. 또 제가 그렇게 친구들 시중까지 듣는 사람도 아니고요. 사돈집 청소며 빨래며 지금 제가 다 감당하고 있잖아요. 신경 좀 써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엄마에게 돌아온 건 시모의 빈정거림이었다고 말해주시더군요. 아이고, 지금 고작 집안일 그거 좀 한다고 유세 떠는 겁니까? 지방에서 살아서 서울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모르시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서울에서 방앗간 얻어서 사는 거랑 지방에서 작은 아파트 전세 내서 사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면 먹고 재워주는 것에도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우리 집에서 친구들이랑 놀지도 못합니까? 사교성 없는 건 본인을 탓해야지 이해할 수가 없네. 물론 두 사람의 입장을 모두 들어봐야 알겠지만 제가 봐서는 이렇게 두 분을 그냥 둬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물론 두 분 다 잘 지냈죠. 반려자를 잃은 슬픔을 서로 이해가며 심심하지 않게 이야기도 하고 장도 보러 다니고 문화센터까지 같이 다니며 둘도 없는 친구이자 사돈으로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모가 점점 변해간 거였어요. 이 말을 들은 이후에는 남편과 계속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과의 고민 끝에 나온 결론은 가족회의를 만드는 거였어요. 우리 부부는 두 어머니 모두에게 가족회의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주며 처음으로 가족회의를 열게 되었어요. 첫 가족회의에서 시모는 친정엄마가 받는 스트레스가 그렇게 큰지 몰랐다며 이제는 본인이 식사를 도맡아서 하겠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본인이 살던 동네고 다니던 시장부터 해서 아는 곳도 많다면서요. 그러면서 은근히 친정엄마의 사회성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 지경이 와서도 친정엄마의 사회성을 탓한다는 게 너무 화가 나기는 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잘 지냈으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사회성이 나쁘다로 끝났으면 화가 더 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시모는 친정엄마를 배려하는 척하면서 성격이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더라. 그러니 사람과 마주하는 일은 본인이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식으로 아주 뼈있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더군요. 저의 화난 모습을 보던 남편은 일이 더 커지겠다 싶었는지 그냥 시모의 말을 자르며 그러면 그렇게 서로 담당하는 걸로 결정합시다 라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시모의 교활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내가 사돈이 서울에 와서 적응 못할까봐 얼마나 걱정이 많은데 사돈하고 잘 지내기만 할 수 있다면 내가 뭔들 희생하지 못하겠어. 아야 안 그래 얘들아? 사돈, 우리가 잘 지내야 애들도 걱정 없이 자기 할 일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다 큰 어른들이 남한테 피해를 줄 수 있나? 그래서 우리 사돈은 어떻게 해? 아무 의견이 없으신가요? 묵묵히 시모의 행패를 보고만 있던 친정엄마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맞는 말이죠. 우리가 사소하게 다투는 일이 애들한테 좋을 리는 없겠죠. 사돈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여기 가족회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방일은 사돈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청소 쪽을 담당해서 하죠. 시모의 눈치에 조용히 말하는 친정엄마에게 저는 속으로만 알았어요. 시모는 마치 자신은 배가 많은 사람이고 친정엄마는 아무 생각도 없고 자기 의견도 없는 사람처럼 말했으니까요. 저는 그런 둘의 행동에 자칫하다가는 시모의 저 교활한 행동에 친정엄마가 꼼짝없이 당하겠구나 생각했죠. 시모는 본인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다 느끼고 있었거든요. 오죽하면 남편도 제 눈치를 보면서 설설 기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가족회의에서 말한 부분은 지키겠지 싶어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첫 가족회의를 끝마쳤어요. 그런데 사람은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했던가요? 시모는 가족회의가 끝나고 얼마 안 가서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저는 갑작스럽게 친정엄마의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는 정말 사람에게 정이 뚝 떨어지게 만들더군요.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인데 그 좋은 사람을 길러낸 가족은 정말이지 형편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 엄마에게 녹음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엄마, 잘 들어? 요즘은 증거 없이는 아무런 대화도 시작을 못해. 우리도 증거를 수집해야 해. 엄마가 힘든 거 다 알고 있어요. 나는 시집살이를 하진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얼마나 교활한 사람인지는 알고 있어요. 엄마가 하는 말 다 믿고 있으니까 엄마 뒤에는 나라는 방패가 있으니까 너무 맘 상하지 마시고 차근히 증거부터 모아봐요. 엄마 딸 든든한 거 알고 있지? 엄마는 딸만 믿고 있어요. 시모를 통해 상처받았을 친정엄마의 마음에 제 억장이 무너졌어요. 누군들 부모는 다 소중한 사람 아니겠나요? 교활한 시모는 증거 없이는 절대로 발뺌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전 친정엄마에게 당부를 드렸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녹음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한 거고요. 빠르게 이 사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증거가 부족했으니 일단은 참고 조금만 버티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 엄마에게 너무 미안했죠. 바로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속상했어요. 전 증거를 모으던 친정엄마를 간혹 따로 만났어요. 시모의 행패에 힘들어하는 엄마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함도 있고
이때까지 어떤 말들로 엄마를 괴롭히는지 알고 싶었죠. 그런데 엄마가 건네온 녹음 파일은 정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녹음되어 있었어요. 사돈, 가족 회의는 그냥 겉보기인 건 모르세요? 우리 집인데 제가 왜 일을 해야 해요? 저번에도 제가 말했죠? 나는 집이라는 장소를 사돈에게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배려하고 있다고요. 내가 남편도 죽은 마당에 이 지긋지긋한 집안일에서 벗어나나 있는데 사돈 때문에 집안일을 해야겠어요? 사돈을 내가 다 먹여 살려야 해? 꿈도 크지.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사돈이 앞으로 다 알아서 해요. 아시겠어요? 친정엄마를 노예처럼 생각하는 시모의 생각을 알 수 있었죠. 게다가 여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하수구 안까지 빡빡 닦으라고 했지요. 안까지 안 씻으면 냄새가 다시 올라오는 거 몰라요? 이런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없으니 턱이 있나? 서울 길바닥에서 한번 지내보고 싶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나 같이 못 삽니다. 내보낼 거야. 추운데 길바닥에서 한번 지내봐야 정신을 차리지. 마치 가정부를 부리듯 친정엄마에게 큰 소리를 치는 시모의 태도에 저는 분노 그 이상의 감정이 느껴졌어요. 그래도 이것만으로는 시모를 어떻게 처리하기는 힘들었죠.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엄마에게 조금만 더 버텨달라, 증거를 조금만 더 모아서 우리 나중에는 행복하게 살자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저와 만나고 난 후 일을 하고 있는 저에게 친정엄마로부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그런데 바스락대는 소리만 나고 엄마는 한참을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군요. 저는 이 상황에 대해 바로 엄마가 녹음을 하다가 전화를 잘못 걸었구나 싶었죠. 시모가 또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전화 상태를 유지한 채로 계속 듣고만 있었죠. 역시나 시모는 친정엄마에게 폭언에 가까운 말을 하더군요. 사돈, 저번에 내가 집에서 친구들이랑 노는 게 힘들다고 했죠. 그래서 이번엔 제 친구들이 사돈을 배려해서 다른 친구 집에서 모이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김장을 해야 하잖아요. 내가 재료는 다 시켜놨으니까 내가 다녀오는 동안에 해놓으세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요? 우리 둘이서 하기에도 많은 양을 시켜놓고 이렇게 덜컥 나간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건 도를 넘었지요, 사돈. 저 혼자서 이렇게 많은 양의 김장 못합니다. 안 해요, 나도. 애들 보고도 김치는 시켜서 먹으라고 제가 말하겠습니다. 이게 미쳤나? 지금 그걸 애들한테 말한다고? 당신 정신 나갔어? 아주 생각도 없는 골빈 거 아니야, 이거? 야, 내가 지금 좋은 말로 할 때 김장해놔? 그리고 나 매번 이 정도 양은 혼자서도 거뜬히 했어. 사람이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가타부터 말이 많아. 당신이 지금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 당신이 싫다고 했으니 내가 직접 당신 딸 여기다 불러서 김장하라고 시킬 거야? 이 대화를 듣고서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당장에 차를 몰아 시모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속을 끓이면서 김장을 하고 있던 엄마를 당장 데리고 나왔어요. 나가기 전에는 거실 한가득 널브러져 있던 배추를 사진으로 찍어 남편에게 보냈죠. 사진을 보내고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당신, 지금 내가 보내준 사진 당장 확인해. 당신이랑 지금 말 길게 섞고 싶지 않으니까. 보내준 사진에 있는 거 당신이 알아서 다 해결해. 당신 엄마라는 사람이 우리 엄마한테 쌍욕하고 모욕감을 주면서 하라고 했던 일이니까. 내가 이 기로 다 들었으니까 알아서 처리 잘해봐. 저는 일방적으로 제가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사진을 봤는지 남편에게서 다시 전화가 오더군요. 저는 남편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제 문자를 보내더군요. 자기가 다 알아서 하고 있을 테니 나중에 이야기 좀 하자고요. 화가 난 저에게는 나중에 이야기하자던 남편의 문자가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랜만에 엄마와 데이트를 즐겼죠.
그리고 일부러 저녁 늦게서야 시모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시모의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엄마는 안절부절 못하시더군요. 그런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우린 절대 기죽을 거 없어. 우리가 도대체 저 집안에서 못난 구석이 어디 있어? 나도 아직까지 돈 잘 벌고 있고 남편 못지 않아요. 아까 보셨잖아. 제가 전화하니까 남편이 자기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그러니까 엄마는 기죽을 필요도 이렇게 떨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제 말을 듣고 엄마는 안정을 되찾았는지 표정이 금방 풀리셨죠. 시모의 집으로 올라가려는데 마침 시모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들어오더군요. 시모는 외출 후 들어오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고는 눈이 동그랗게 커졌죠. 집에 가기 전이니 자기 아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반갑게 저를 맞아줬죠. 엄마, 뭐냐가 나란히 어디를 그렇게 다녀온대? 부럽게. 사돈, 아까 하신다는 일은 다 하시고 나갔다 오신 건가? 분명 낮에 뭐 일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그렇게 빨리 끝날 리가 없을 텐데. 친정엄마에게 맡긴 김장을 다 하고 나가기에는 당연히 시간이 없었으니 의심하면서 엄마에게 은근한 압박을 넣는 시무를 전 가만히 보고만 있었어요.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시무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고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마자 우릴 제치고 먼저 집으로 들어가더군요. 당연히 집에는 김장을 하고 있던 남편이 있었죠. 시무는 그런 남편을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그런 시모의 반응에도 저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하던 일 계속해요. 내가 아까 전화로 이야기했죠? 나갔다 들어온 엄마랑 저는 피곤하니 쉬고 있을게요. 설명은 더 필요 없죠. 알아서 해결하세요. 제 말에 남편은 대꾸도 않고 김장을 계속했어요. 이런 제 행동에 화가 났는지 시모는 흥분해서 본 모습을 드러내더군요. 전에 엄마에게 하던 그 모습을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당신 딸 시키랬지 우리 아들 시키랬어? 이 여편네가 밥 해주고 재워주니까 끝도 없이 욕심을 부리네. 이봐, 내 아들이 얼마나 등골 빠지게 일해서 당신이 편하게 지낼 수 있게 생활비 챙겨주는지 모르지? 지금은 우리 아들이 이렇게 용돈도 투둑하게 챙겨주는데 여기서 쫓겨나고 싶어? 아주 집 밖으로 쫓겨나서 개고생을 해봐야 정신이 들지. 당장 여기 앉아서 당신이 해야 할 일 해. 엄마가 콧방귀도 끼지 않고 있자 저한테까지 윽박을 지르더군요. 그리고 너 어디서 여자가 하늘 같은 남자에게 부엌 일을 시켜? 당장 튀어와서 네가 하지 못해? 남자가 돈을 벌어오면 오냐오냐 따뜻한 밥이라도 해서 먹이지는 못할 망정. 자기 엄마가 저 지경이니 아주 배워먹지를 못했네 얘가. 고작 벌이 얼마 되지도 않은 일 하면서 지금 남편에게 네가 알아서 해결해가 뭐야? 어? 아주 큰 소리를 떵떵 치더군요. 이러고도 분이 안 풀리는지 결국은 씩씩거리면서 나가라고 소리를 쳤어요. 아주 대답도 없어? 둘 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집이 없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여기서 당장 나가지 못해? 그런 시모의 외침에 남편은 시모를 말렸죠. 엄마, 제발 진정 좀 하세요. 지금 무슨 짓이야 이게? 지금 사람한테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뭐라고 할 때가 아니에요. 사정 모르시면 제발 가만히 좀 있으라고요. 왜 이렇게 사람이 경우가 없어요? 당장 제 부인하고 장모님한테 사과하세요.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남편은 제발 가만히 있으라며 화를 내는 시모를 붙잡으며 통사정을 했어요. 그런 둘의 모습에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죠. 그래요. 어머님 생각이 그렇다면 저희가 이 집 나갈게요. 나가라면 저희가 못 나갈 줄 아셨어요? 꿈도 크시네요, 어머니. 저 그렇게 벌이 작지도 않고요. 당신 아들만큼 잘 벌고 있어요. 제가 그 용돈에 얼마나 많이 보태고 있는지는 생각도 안 해보셨나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세요? 그 돈이 정말 남편 벌이로만 감당이 되는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거면 정말 어머님 꿈이 정말 크신 거예요. 어이가 없네, 정말. 우리 엄마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거 두고 볼 수 없고요. 두고 볼 필요도 없을 것 같네요. 저희 바로 나가겠습니다. 당신 남 알리지 마. 참, 그리고 우리가 나가면 개고생은 우리 엄마가 아니라 어머님이 하실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태껏 우리 엄마 괴롭힌 벌은 받으셔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시모에게 이제 개고생은 너나 하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아주 당연한 일이었죠. 사실 양가 어머님에게 말하지 않았던 비밀이 하나 있었거든요. 우리 부부가 유산 정리를 하다가 발견한 사실이었어요. 바로 제 친정아버지에게 굉장히 많은 재산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정말 놀랐어요. 아버지는 언제나 자린고비처럼 없이 지내셨거든요. 그리고 살면서 한 번도 사치라는 것을 해본 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었을 거라고 어떻게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그런데 유산을 정리하면서 문득 아버지가 항상 입에 달고 사셨던 말이 생각났죠. 너나 엄마 힘든 일 절대 못 본다. 내가 없어도 둘만은 행복하게 살게 해줄게. 아빠가 돼서 여태까지 한 번도 좋은 것, 맛있는 거 못 사줬구나. 나중에는 엄마랑 많이 사 먹고 행복하게 살아야 해. 저는 그때 아버지의 말버릇을 돌아가신 후 유산을 정리하면서 그 의미를 알게 된 거죠. 반면에 시아버지는 빚진 돈이 너무 많아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정도였어요. 어느 정도냐 하면 남편의 적금을 깨도 빚을 정리하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남편이 정말 미안하지만 저한테 모아놓은 돈 좀 줄 수 없는지 물어볼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그때 아버지의 유산에서 일부만 빼내 남편에게 줬었죠. 그리고 우리 가족의 유산이 많다고 해서 굳이 이 돈을 나눌 생각은 안 했어요. 저랑 남편 모두 외동인데다가 이제 남은 가족이라고는 어머니 두 분밖에 없었으니까요. 빚과 유산이니 비교도 안 될 정도였지만 어쨌든 두 분의 노후자금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부부는 빚 정리 외에는 유산에 손도 대지 않았어요. 또 빚은 정리 후 남은 돈만 친정아버지 유산과 합쳐서 한 통장에 넣어두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그때 그렇게 한 것은 어머니 두 분이 모두 큰 돈을 관리한 적이 없어서였어요. 혹시나 갑자기 큰 돈이 생긴다면 사기꾼이나 위험한 사람이 옆에 붙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니 공평하게 그 돈을 두기가 싫더군요. 저는 나가겠다는 선언을 한 후 그 자리에서 바로 시부의 유산의 전부인 딸랑 300만 원을 남편에게 입금해줬죠.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서로 각자 부모 모셔요. 나 우리 엄마 이렇게 대접받고 사는 거 이제 못 봐. 아니, 안 봐. 애초에 이 상황이 처음부터 없게 만들었어야 했어. 내가 지금까지 누구 좋으라고 이 돈을 보태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 이제는 절대 못 보내. 감히 우리 엄마를 힘들게 해. 내가 당신 얼굴 봐서 그래도 당신 엄마니까 그래도 시어머니니까 참으려고 했어. 그런데 이제 나도 못 참겠네. 우리 각자 부모님 알아서 잘 모시자. 남편은 당황했는지 제 바지가랑이를 잡으며 자기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싹싹 빌더군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고 시모는 상황 파악도 못했는지 저한테 다시 큰 소리를 쳤고요. 그런 시모를 보며 남편은 화를 내고 유산 정리에 대한 내용을 말했어요. 엄마, 지금 우리가 빌어야 한다고.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아버지가 남긴 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요. 아버지는 나한테 빚밖에 안 줬어. 내가 그 빚 정리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 그 돈도 결국은 깨고 빚부터 정리했어.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호의호식 할 수 있었던 거 우리 장인어른 유산 덕분이야. 그러니까 모르면 제발 좀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시모에게 소리치더니 메고 있던 앞치마를 패대기 치며 나가버렸죠. 어리 빠져서 멍하니 서 있던 시모를 혼자 두고 저는 엄마 짐을 챙겨서 나왔어요. 어차피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알고 있었기에 집을 따로 알아보던 중이었고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함께 있을 바에 두 발 뻗고 편히 쉴 수 있는 엄마 집을 따로 구해주려고 했거든요. 어떻게 남편과 이야기할까 고민하던 차에 잘 됐다 싶었죠. 사실 친정아버지의 유산이 몇십억은 넘다 보니 집을 얻고도 충분히 엄마의 노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였거든요. 시모에게 전혀 눈치 볼 필요가 없었죠. 이렇게 돈이 있으면서 시모랑 엄마가 살림을 합친다고 했을 때 왜 가만히 있었냐고 질타를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그때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시모랑 3달 정도 같이 살아보고 아니다 싶으면 나올 거라고 하셨는데 그 3달 그리고 그 이후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은 꽤 잘 지내셨거든요. 두 분 다 서로 사돈이 없었으면 우울증에 걸리거나 무기력증이 왔었을 거라고 서로에게 너무 도움이 된다며 엄청 의지를 하셨어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건 최근이었고요. 대체 뭐가 화근이었길래 갑자기 시모가 돌변해 엄마한테 이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저에게 찾아와서 다시 빌더군요. 자기가 시모를 말리지 못했다고, 자기 엄마를 자기가 잘 단속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해서 장모님이 너무 상처받으셨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빌었죠. 남편의 이런 태도도 이해가 가기는 해요. 남편이 말린다고 해서 들을 위인도 아니었고요. 남편이 이렇게 비는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제가 그날 이후로 바로 이혼 소송을 냈거든요. 그러니 모아놓은 돈도 이제 없는 남편에게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죠. 사실 남편이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시어머니랑 관계 싹 다 정리해? 우리 엄마 더 이상 마음 아픈 모습 난 못 보니까. 당신이 정리 안 하면 그냥 우리 이혼하는 거야. 알았어? 남편에게 시모의 문제를 말끔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그냥 이혼하겠다고. 그러니까 남편도 더 이상 시모에게 배려해줄 필요도 없다며 본인이 선을 먼저 긋더군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이라면 그때 그 말을 듣고서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딱 구분이 가니까요. 본인이 중간에 끼어서 김장을 직접 하고 있기도 했고요. 아무튼 전 그런 남편의 말을 한번 믿어주기로 했죠. 그럼 시모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시모는 결국 몇백씩 받던 용돈은 이제 엄두도 못 내며 살고 있어요. 당연한 일이죠. 남편의 벌이가 전에 줬던 용돈을 줄 만큼 많지 않으니까요. 이제 제가 시모에게 돈을 보내지 않겠다 선언한 것도 있고요. 그래도 남편은 자기 엄마라서 그런지 월급에서 꼬박꼬박 월 20만 원씩 보내주고 있더군요. 그것도 겨우 준 거라고 생각해요. 빚을 정리하느라 대출도 급하게 썼으니까요. 요즘 금리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시모는 그 돈으로 어떻게 만족하냐고요? 저도 처음에는 시모가 그 돈을 받고 저희한테 두 발 벗고 달려와서 따져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뭐라고 한 건지는 몰라도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지내고 계시네요. 처음부터 이렇게 좋게 해결했으면 오죽 좋았을까요? 그러면 아무도 피해 없이 조용히 재미있는 노후를 즐길 수 있었을 텐데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아무래도 시모의 욕심에는 참을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어찌 남편이 주는 20만 원과 연금으로 억척스럽게 살아가고 있다고는 들었어요. 이제는 제 소감 바뀌니 신경 쓰고 싶지 않았지만요. 그런데 그건 물어봤어요. 초반에는 엄마랑 잘 지내다가 왜 갑자기 그렇게 변한 거냐고요. 그러니 그 대답을 듣고 시모는 끝까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시모 말이 돌아가신 시부의 빈자리 때문에 집에 혼자 있기 무섭고 집에 귀신이 사는 것 같은 오싹한 기분이 들어 누군가 옆에 있어줬으면 했다네요. 그게 저희 엄마였고 엄마랑 지내다 보니 이젠 많이 괜찮아져서 이왕 이렇게 같이 살게 된 거 본인 수발 좀 들어줬으면 해서 그랬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또 뚜껑이 열리긴 했어요. 그럴 바엔 애완동물을 키우던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네요. 그런 찰나의 이기적인 행동과 생각으로 시모는 끝내 돌아가실 때까지 홀로 외롭게 살게 됐으니 이 무슨 어리석은 짓인가요?
반대로 저희 엄마는 서울 외곽 쪽에 정원 딸린 좋은 집을 한 채 사들였어요. 엄마가 옛날부터 말했거든요. 정원이 딸린 집에서 개 한 마리 기르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고요. 그 말이 떠올랐던 전 수소문해서 혼자 살기 좋은 정원 있는 집을 열심히 찾았어요. 엄마는 정말 행복해하며 살고 있어요. 용돈도 넉넉히 챙겨드리고 있고요. 사실 전 시모에게 용돈을 보내며 엄마도 넉넉히 쓰시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야 보니 돈은 건들지도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전 시모에게 좋은 감정은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남편도 전보다 친정엄마에게 잘해주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엄마가 텃밭을 만들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이야기를 하니 발벗고 나서서 텃밭을 읽어주더군요. 서울에서만 나고 자란 사람이라 이런 일이 익숙지도 않을 텐데 참 사람은 정말 좋구나 싶었어요. 요즘은 엄마와 종종 나들이도 다니곤 해요. 남편도 운전기사를 자처하고 있고요. 이번에 다녀온 여행에서는 남편이 엄마에게 사죄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시모 이야기도 하고요. 장모님,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생각이 없는 사람인지는 몰랐네요. 저도 그런 성격을 가지신 줄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집에서 그렇게 고스톱을 치면서 노름을 좋아하시는지도 살면서 처음 알게 됐네요. 장모님에게 어떤 사죄의 말을 드려도 모자랄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는 장모님 옆에서 아들처럼 모시고 살겠습니다. 열아들 부럽지 않게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저 장모님, 저희 어머니 그래도 천성이 그리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좀 변한 면이 생기셔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혹시 한번 만나서 이야기라도 어떻게 나눠보실 수는 없을까요? 이런 남편의 말에 저는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며 뭐라고 했죠. 하지만 엄마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남편에게 이리 말하더군요. 이 일에서 자네가 어찌 나쁘다고 할 수 있겠어. 자네가 나에게 사과할 필요는 없네. 사돈이 나한테 했던 일들은 정말 나쁜 일이지만 나도 사돈이 천성이 그런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런데 자네가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만나보라는 말과 무엇이 다르겠나. 가해자를 만난 피해자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자네도 잘 알잖아. 근데 만나보라고 말하는 건 힘들지 않겠어? 그러니 자네가 했던 말은 내가 못 들은 걸로 하겠네. 자네가 요즘 나한테 잘해주고 고마워서 있는 거야? 그리고 나 말고 우리 딸한테나 더 잘해주고. 그래도 때가 되면 어떻게 사돈이랑 한번 이야기하는 자리는 마련은 해보겠네. 엄마의 완강한 거부에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마지막에 언젠가 시모와 한번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해보겠다는 말에는 오히려 엄마에게 고맙다고 말하더군요. 전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눈물이 찔끔 났어요. 사실 전 엄마가 절대로 잊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물질적인 피해보다는 정신적인 피해가 더 오래가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실제로 시모와 있었던 일 때문에 저희 어머니 한동안은 정신의학과 병원에 다니셨어요. 상담 치료도 받고 약도 먹으면서 마음이 편해지기까지 생각보다 오래 걸리셨거든요. 그런 상태였기에 엄마의 결정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마음에 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은 덜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요즘 주말에는 엄마와 같이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고 있어요. 저도 처음으로 하는 밭일에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엄마와 같이 가꾸는 재미에 열심히 찾아가서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어도 텃밭을 만들겠다는 엄마를 말리지 않는 이유는 또 있어요. 어디서 들었는데 식물이나 동물을 키우면서 사람의 마음은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옆에 아버지도 안 계시니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엄마는 최근 키우던 채소를 수확하는 재미에 푹 빠지기도 했어요. 같이 텃밭을 일궈 나가고 있지만 항상 우리 부부에게만 키운 채소를 싸주시거든요. 또 이런 엄마를 돕겠다고 열심히 농사일을 공부하는 남편도 기특하기도 하네요. 최근에 남편에게 시모에 대해서 물은 적이 있거든요. 남편은 머뭇거리더니
요즘 시모가 건물 청소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해주었어요. 자기가 보내주는 돈이랑 연금으로 생활하기가 어렵다고 했다나. 물론 시모에 대한 연민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런 우리의 대화를 어디서 들었는지 엄마가 한 번은 전화가 와서 시모에게 용돈을 조금이라도 챙겨드리라고 말하더군요. 엄마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시모의 용돈을 덤으로 드리라며 조금 거들고는 있습니다. 미워도 어쨌든 평생을 함께해야 할 가족이니까 어쩌겠어요. 앞으로는 제가 잘 컨트롤하며 즐겁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죠.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